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4월 13일 일요일에 서울 교대에서 저와 제 명상 선생님이 진행하는 명상과 마음 경영에 관한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가 있고 신청 링크가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지은이는 안병수, 195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농화학과와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식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유명 과자회사 간부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위 과자 기술자들도 젊은 나이에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평소 친분이 돈독했던 일본의 한 과자 기술자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16년간 근무했던 과자회사를 그만두고 식생활과 관련된 세계의 각종 논문, 건강 서적 등을 읽으며 2005년 최고의 베스트셀러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을 냈다. 머릿말을 읽겠습니다. 아이에게 과자를 주느니 차라리 담배를 권하라. 한때 우리 사회에 회자되었던 말이다. 과자가 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뜻인가?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담배 연기가 뇌의 보상회로를 작동시키는 데는 10초가 걸리지만 과자의 주 원료인 설탕은 고작 0.6초면 충분하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인간의 미각 말초는 담배 연기보다 설탕 맛에 더욱 민감하다는 뜻이다. 과자와 같은 나쁜 가공식품을 서양에서는 정크푸드라고 부른다. 영양가는 없고 칼로리만 있는 식품이라는 뜻이다. 이 정크푸드의 유해성에 추가할 요건이 하나 더 있다면 중독성이 될 것이다. 빠르게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는 설탕이 거의 필연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설탕이란 포도당, 과당 등 모든 정제당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정제 가공유지, 조미료, 향료, 감미료 등도 비슷하게 빠르게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한다. 이른바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들은 정크푸드에 사용됨으로써 중독성을 더욱 부추긴다. 꽤 오래전이지만 이 책이 출간됐을 당시에 적잖은 반향이 있었다. 과자를 비롯한 정크푸드성 가공식품들의 판매가 30%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다. 잘못된 식문화 탓에 우리 사회가 큰 대가를 치르고 있음에도 말이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 인생을 크게 흔든 그의 이름은 야마시타 미츠이치. 일본의 한 작은 제과 회사 사장이다. 그가 경영하는 회사는 슈크림이라는 윈도우 베이커리 과자를 생산하는 업체다. 야마시타 사장은 일본 사람치고는 다소 이색적인 구석이 있었다. 당시 그는 마치 자식과도 같이 애지중지하는 공장을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개방했는데 그 기억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신선한 충격으로 남아있다. 노하우를 생명으로 여기는 일본 사람들이 외부인에게 공장 출입을 허락한다는 것은 금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하잘것없는 기술이라도 남에게 공개할 때는 계약에 따라 로열티를 요구하는 게 그들의 상식이다. 무엇보다 나의 흥미를 끈 것은 식품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이었다. 때는 1997년도 늦봄, 잔뜩 부풀었던 버블 경기에 거품이 빠지며 무사한 일에 젖어있던 좀비 기업들의 신음소리가 일본 열도 사방에서 들려오는 때였다. 나는 제과인이 된 것을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했다.
모든 이의 친구, 과자를 만드는 일은 정말 보람된 직업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신바람 나게 일했다. 하지만 좋은 과자는 구호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여기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관능 검사, 즉 과자를 먹는 일이다. 좋은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과자를 먹어봐야 한다. 동료가 만든 과자, 내가 직접 만든 과자, 경쟁사가 만든 과자, 해외에서 공수되어 온 과자. 그야말로 과자를 먹는 게 곧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굳이 변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끔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 무엇보다 피곤하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그때 당시 나이 아직 30대였다. 평소 건강에 대해서만은 자신 있다고 믿었으며 병원 신세를 진 기억이라곤 없는 나였다. 우선 담배를 끊기로 했다. 또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금연과 조깅의 실천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까닭없이 엄습하는 피곤함과 무력감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사실 직장에서도 선배나 동료들이 급작스럽게 쓰러진다든가 각혈을 하는 등의 소란 사태가 가끔 발생한다. 그저 남의 일이려니 했다. 지난번에 만났던 야마시타 사장의 말이 생각났다. 라인을 뜯어 치울까 한다는 말 끝에 건강을 거론한 바 있다. 그리고 그가 책을 한 권 주었던 사실도 기억해냈다. 제목은 식원성 증후군. 저자는 일본의 원로 심리학자 오사와 히로시 교수다. 그는 오랜 시간 중고등학생의 심리 상태에 대해 연구한 청소년 문제 전문가다. 그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들의 교내 폭력 문제가 급격히 증가한 점에 주목했다. 무엇이 청소년의 폭력성을 부추기는 것일까? 놀랍게도 그것은 식생활이었다. 잘못된 식생활이 비행 청소년을 만드는 주범이었다. 오사와 교수는 이를 토대로 심리 영양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해낸다. 일본에서 심리 영양에 대한 연구가 본격 시작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로 보고 있다. 오사와 교수는 구미 학자들의 연구 자료와 자신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식생활이 인간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정립한다. 그는 스스로 자연식 실천가가 되었다. 과자가 건강상 이로울 게 없는 식품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안다. 이유는 단지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 설탕은 고칼로리 식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칼로리 문제는 일부 특수한 사람들, 이를테면 비만이나 당뇨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약 80년 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되던 해,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한 젊은이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연다. 이듬해 그는 동생뻘의 친척 한 사람을 설득해서 합류시킨다. 그들의 사업 가도는 탄탄대로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사세는 확장되어 간다. 창업 10여 년 만에 그들은 미국 전역에 사업장을 갖게 되고 제품 수도 수십 종에 달해 그들의 가게를 찾는 고객들은 한 달 동안 매일 다른 맛의 아이스크림을 즐기게 되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약 20년쯤 된 1967년,
창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숨진 사람은 나중에 합류한 동생이었다. 그는 당시 54세, 사인은 심장마비. 문제는 나머지 한 사람의 창업자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그 역시 비만과 싸워야 했으며 이미 당뇨 증상이 있었고 고혈압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했다. 그들은 지난 20년간 엄청난 양의 아이스크림을 먹어왔다. 아버지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업을 이어주기를 바랐지만 젊은 아들은 끝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가출해버린다. 그때 회사는 이미 미국 최대의 아이스크림 재벌이 되어 있었지만 아들은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는 실화다. 창업자의 이름은 어브 로빈스. 일찍 숨진 동생은 버트 베스킨. 창업자의 아들은 채식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존 로빈스다. 먼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집을 나간 존 로빈스의 이야기부터 해보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안의 작은 섬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그는 $1,000도 안 되는 돈으로 10년을 지내는 비상식적인 생활을 한다. 그는 그곳에서 철저한 채식주의 생활을 실천한다. 그리고 책을 한 권 저술한다. 1980년대 후반 미국 육가공업계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베스트셀러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가 그 책이다. 섬에서 나온 그는 미국 전역을 돌며 식생활과 관련한 건강 메시지를 전파한다. 인간, 자연, 식품의 질서를 거역하는 모든 제품을 비판했고 그것과 관련된 회사와 업자들을 고발했다. 부친이 이끌고 있는 아이스크림 사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낸 창업자 어브 로빈스는 갈수록 건강이 악화된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300에 도달해 있었고 악화된 당뇨 증세는 실명과 궤저의 위험까지 예고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채식주의자인 아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식생활을 바꾼다. 물론 아이스크림도 멀리하게 된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그가 만든 회사에서 나오는 식품을 그와 그의 가족만은 먹지 않는 형국이 됐다. 그렇지만 내부 사정에는 아랑곳 없이 이 이상한 회사는 계속 번창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 야마시타 제과가 생산하는 슈크림은 흔히 베이커리의 귀족으로 통하는 고급 과자다. 일본에서의 인기는 대단하여 도쿄 긴자에는 슈크림 테이크아웃 전문점까지 생겨날 정도다. 야마시타 사장은 이 슈크림을 개발하기 위해 100명도 넘는 과자 기술자를 찾아다녔다고 한다. 그의 일과는 아침에 슈크림을 먹는 일부터 시작된다. 그는 매일 관능 검사를 하는 일이 최선의 품질 관리 요령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나는 나리타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줄곧 야마시타 사장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왔다. 문 닫은 회사의 전화번호만으로는 어림없는 일이었다. 그때 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애로는 건강 문제였다. 가끔씩 무기력해지고 몽롱해지는 빈도가 잦아지는 느낌이었고 항상 피로가 몸에 붙어 다녔다. 담배는 이미 오래전에 끊은 상태였고 거의 매일같이 조깅도 했지만 해결책은 되어주지 못했다. 야마시타는
지난해 겨울 고향인 규수에서 숨졌는데 직장암이라고 했다. 야마시타의 소식을 들은 날 저녁, 이국에서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언젠가 사석에서 동료 한 사람이 농담조로 한 말이 생각났다. 자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공장장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장장들은 이상하게 만년의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듣고 보니 과연 그랬다. 제과 회사의 공장장. 그들은 명실상부한 과자 전문가다. 과자 회사 직원과 건강과의 관련성은 여관에서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다. 과자 만드는 일을 그만두며 나는 곧바로 한 가지 일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과자를 먹지 않는 일이었다. 과자를 끊는 일은 담배 끊기에 비하면 쉬운 편이었다. 우리 집에는 냉장고에만 과자들이 있는 게 아니었다. 냉장고 밖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과자들이 쌓여 있었다. 아들은 꽤나 이른 나이에 단맛에 길들었고 밖에서 들어오면 을에 마시는 게 콜라 아니면 사이다였다. 급기야는 식사 때도 그 음료를 국물 마시듯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단맛에 탐닉한 아이에게 갑자기 그 맛으로부터의 단절을 요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중학교 1학년생인 아들을 조용히 불렀다. 내 능력껏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말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몸 안에는 신기한 물질이 있단다. 과학자들은 그걸 인슐린이라고 부르지. 너 호르몬이라고 들어봤니? 호르몬이란 우리 몸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인슐린도 이러한 호르몬의 하나지.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무서운 병에 걸린단다. 당뇨나 중풍 같은 병, 또 몸이 뚱뚱해진다든가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인슐린은 설탕을 싫어한단다. 우리 몸 안에 설탕이 들어오면 그것을 치워버리려고 하지. 만일 설탕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니?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이 호르몬이 그만 지쳐버린단다. 호르몬이 지쳐버리면 결국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는 거다. 과자나 콜라 같은 것들 속에는 설탕이 무진장 많이 들어있거든. 아빠가 요즘 과자를 안 먹는 이유도 그 때문이란다. 과자 속에는 또 몸에 해로운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있지. 이런 기름을 먹으면 우리 몸의 세포가 허약해진단다. 세포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알갱이를 말하지. 즉 세포는 우리 몸을 만드는 벽돌이나 마찬가지다. 세포가 허약해지면 사람이 힘을 못 쓰겠지. 그뿐만이 아니란다.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나 음료수 속에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도 큰 문제야. 이런 물질이 몸속에 들어가면 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단다. 또 우리의 뇌 활동에도 큰 지장을 준다고 해. 이런 무서운 사실들을 전에는 잘 몰랐단다. 이제부턴 아빠도 그런 거 안 먹을 거거든. 내가 아들에게 설명했듯 가공식품의 유해성에는 크게 세 가지 줄기가 있다. 첫째는 설탕을 비롯한 정제당, 둘째는 쇼트닝과 같은 나쁜 지방, 셋째는 수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이다. 가공이라는 너울을 쓴 가공식품이라면 하나같이 이들 혐오물질이 들어있다. 거의 모든 가공식품을 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공식품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음식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늘려야 하고 그만큼 부지런해져야 한다. 요즘
이른바 밀키트 시장이 폭발하며 부엌에 아예 도마와 식칼이 없는 가정도 꽤 있다고 한다. 즉석에서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조리된 인스턴트 식품이나 밀키트 식품 따위는 대부분 국적 불명의 정제 원료를 쓴다. 여기에 식품 첨가물이 남용되는 것은 거의 필수다. 내가 가공식품을 먹지 않은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었다. 나는 몸에 변화가 오고 있음을 뚜렷이 느꼈다. 뇌를 포함한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음식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는 신체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희로애락은 전적으로 음식에 의해 좌우된다. 내가 느꼈던 심신상의 변화를 메모해 보기로 했다. 1. 밥맛이 좋아졌다. 2. 소화불량 증상이 없어졌다. 3.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 4. 잃어버린 새벽 시간을 되찾았다. 5. 머리가 맑아졌다. 6. 피로감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다. 7. 감기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 8. 변비 증상이 사라졌다. 9. 이가 시리지 않게 되었다. 10. 협심증 증상이 없어졌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아직 50대 중반인 그 선배가 현직에서 물러났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유명 제과 회사의 생산부문 총책임자였다. 건강 때문이었으며 뇌졸중이라고 했다. 그 무렵 나는 또한 미국 벤 앤드 제리 아이스크림 창업자에 대한 불길한 자료를 접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벤 코언. 그는 40대의 젊은 나이에 관상동맥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내 모 제거 회사의 기술 담당 임원이었던 과자기술자 한 분이 작고했다는 전갈이었다. 그는 30년 가까이 과자회사에 근무하며 수많은 히트 제품을 만든 제과업계의 산 증인이다. 하지만 50대에 암 판정을 받았으며 현직에서 물러나 수년간 투병 생활을 했다. 아름아름 짚어보면 만년의 건강 문제로 불행을 당하고 있는 과자기술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나는 앞에서 기업주와 그 가족은 먹지 않는 식품을 만들어 팔며 세계적으로 번창해가는 기업을 이상한 회사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에는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한 나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음을 밝히고 싶다. 미국 오레곤주 공인 임상 영양사 캐롤 사이먼 테치는 이 기업들을 미친 회사라고 명토박는다. 이제 내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말할 때가 됐다. 나는 과자 회사를 그만둔 뒤 나쁜 가공식품을 일절 입에 대지 않고 있다. 나쁜 식품을 먹지 않으면서 내 생활은 너무나 밝고 건강하게 변했다. 나의 가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나는 나의 친구, 친지, 이웃 사람들이 여전히 그 식품을 먹는 것을 본다. 그것도 아주 많이 먹는 것을 본다. 그들 중 몇몇 마니아들은 거의 100% 가공식품으로만 식단을 짠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바로 생산성 논리다. 취사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과 그들 가족의 건강에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다. 신체상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 아우른다. 식품업계가 낳은 20세기 최대의 걸작. 그것은 무엇인가? 인스턴트 라면이다. 1인당 연간 소비량 70여 개, 연간 총 생산량 약 40억 개, 시장 규모 2조 원. 오늘날 우리나라 가공식품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이 제품의 성적서다. 오사와 히로시 교수의 저서 식원성 증후군에는 인스턴트 라면의 피해 사례들이 다수 소개되어 있다. 병원에 입원했다 숨진 어느 중학생의 방에 가보니 라면 봉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는 이야기. 라면을 늘 박스채로 구입하던 어느 가정의 어린아이가 숨진 이야기. 라면 애호가였던 한 30대 남성이 사망한 이야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어느 화가가 암 진단을 받고 사망한 이야기 등 20세기 식품업계가 낳은 이 최대의 히트 제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식품 첨가물이다. 인스턴트 라면의 구성 원료는 수입 밀가루와 첨가물이라고 보면 된다. 이마무라 고이치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인스턴트 라면을 3주간 계속 먹게 되면 반드시 뇌와 정신에 이상이 생긴다고 경고한다. 라면에 사용되는 첨가물은 대체로 비슷하다. 인공 조미료, 산도 조절제, 향료, 색소, 유화제, 안정제, 증점제 등이다. 기름은 정제 가공유지다. 요즘에는 MSG를 쓰지 않았다고 표방하는 라면들이 더러 눈에 띈다. 하지만 다른 인공 조미료들이 대신 사용된다. 유해성으로 치면 크게 다르지 않다. 식품의 당 지수는 보통 GI라고 쓴다. 일반적으로 식품을 섭취하면 체내 혈당치가 올라간다. 혈당치가 올라가는 양상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어느 식품은 혈당치를 빨리 올리고 어느 식품은 천천히 올린다. 혈당치를 빨리 또 높게 올리는 식품은 당 지수가 높다고 하며 혈당치를 천천히 또 낮게 올리는 식품은 당 지수가 낮다고 한다. 그런데 같은 소재의 식품이라도 당 지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다름 아닌 가공 방법 때문이다. 예를 들어 쪄서 만든 찐 옥수수와 튀겨서 만든 팝콘은 당 지수가 서로 다르다. 밥과 쌀 튀김 역시 당 지수가 다르다. 식품을 찔 때와 튀길 때 식품 내 탄수화물의 입자 크기와 입자 간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찔 때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 탄수화물의 입자 크기가 커지고 간격이 촘촘해지는 반면 튀길 때는 온도가 높아 입자 크기가 작아지고 간격이 뜬다. 입자 크기가 크고 간격이 촘촘한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 흡수되지만 작고 간격이 뜬 것은 빨리 소화 흡수된다. 이런 이유로 같은 소재의 식품이라도 찐 것은 당 지수가 낮고 튀긴 것은 당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가공 시간과 가공 횟수도 물리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오랜 시간 여러 차례 가공하면 당연히 당 지수를 높인다. 일반적으로 당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치를 급격하게 높임으로써 몸 안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결국 식품은 당 지수 차원에서 볼 때 가공을 적게 하는 쪽이 많이 하는 쪽보다 좋다는 이야기가 된다. 미국의 건강 저널리스트인 미리엄 윌리엄스는 쌀밥의 경우도 열 처리를 많이 한 인스턴트 밥이 일반 밥에 비해 당 지수가 약
3배 정도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인스턴트 라면의 제조 공정을 보면 면발을 100도씨 이상에서 찌고 다시 150도 안팎에서 기름으로 튀긴다. 소비자는 또 그것을 끓는 물에 삶는다. 이렇게 3차례 열처리된 탄수화물은 당연히 입자가 작아지고 성겨질 수밖에 없다. 소화 흡수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뜻이다. 그 결과 인슐린 분비 세포에 타격을 준다. 고온의 열처리 공정을 여러 차례 거치는 식품들은 수없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스낵 제품이다. 이 제품들은 대체로 2단계의 열처리 공정을 거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모든 원료들이 스팀에 의해 완전히 익혀진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열 전도체나 튀김류 등을 매개로 고온에서 열처리되어 크게 팽창된다. 왜 우리는 이런 유형의 식품을 정크푸드라 하는가? 영양가는 없으면서 적은 양으로도 혈당치를 빠르게 올리고 공복감을 없애기 때문이다. 이런 식품을 탐닉하면 결국 혈당 관리 시스템에 빨간불이 들어온다. 더 심각한 것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다. 부드럽게 팽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팽창제가 들어가야 한다. 팽창제는 산도 조절제라는 이름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맛을 내기 위한 인공 조미료와 향료도 필수다. 더 먹음직스럽게 하기 위해 색소 따위가 사용되는 경우도 흔하다. 당 지수가 높고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것은 자연과 멀다는 뜻이다. 가공식품의 꽃이 과자라면 과자의 꽃은 초콜릿이다. 초콜릿의 항산화력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즉 좋은 초콜릿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원료가 있다. 다름 아닌 코코아 버터다. 코코아 버터는 카카오 열매에 들어있는 천연유지다.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체유지가 개발되었다. 이 대체유지는 천연유지가 아닌 화학 공정을 거친 인공유지다. 쇼트닝이나 마가린과 같은 인공 경화유의 일종으로 정제 가공유지에 속한다. 당연히 좋은 기름이 아니다. 대체유지를 사용해서 초콜릿을 만들면 값싸게 만들 수 있다. 서양에서는 이런 초콜릿을 초콜릿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준 초콜릿에는 정제당과 정제 가공유지, 유화제, 증점제, 향료 등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초콜릿에서는 항산화력이 완성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제품이 둥근 모양의 초콜릿 파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 가장 많이 먹어온 그야말로 제과시장의 전설이다. 이 과자의 특징은 달콤함과 부드러움에 있다. 왜 그리 달콤한가? 정제당이 많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왜 그리 부드러운가? 수분이 많기 때문이다. 과자에 수분이 많으면 부드러워서 먹기는 좋다. 하지만 보관성이 나빠진다는 사실, 쉽게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콜드체인에 태워 유통해야 한다. 현실은 어떤가? 아무데나 쌓아놓고 판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고 곰팡이조차 스는 일이 없다. 비밀은 식품 첨가물이다. 강력하게 보관성을 좋게 해주는 원료가 있다. 쇼트닝이다. 쇼트닝은 식물성 유지에 속하지만 좋은 기름이 아니다. 미생물이 좋아하지 않고 변질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다. 초콜릿 파이뿐만이 아니다.
다른 부드러운 과자들, 예컨대 커스터드, 쉬폰, 슈크림, 카스텔라 등에도 거의 필수로 쇼트닝이 사용된다. 쇼트닝이 사용되면 수분이 많더라도 보존료가 필요 없다. 문제는 그만큼 쇼트닝이 우리 몸에 맞지 않는다는 것. 미생물이 좋아하지 않는 만큼 인체의 효소나 호르몬도 좋아하지 않는다. 대사가 잘 안 되어 심혈관 질환 등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오늘날 가공식품이 비판받는 까닭은 대체로 세 가지 혐오 물질군이 들어있어서다. 정제당, 정제 가공유지, 화학물질 등 식품 첨가물이 그것이다. 좋은 식품이라면 이 물질들이 없거나 적어야 한다. 아이스크림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랑받는 기호식품의 대명사다. 주 원료는 당류와 유지다. 여기에 물이 섞여 있는 상태다. 물과 유지를 어떻게 섞을까? 아이스크림 공장의 기술자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다. 이 고민거리를 간단히 해결해 주는 것은 바로 식품 첨가물이다. 아이스크림에는 유화제, 즉 계면 활성제가 꽤나 많이 사용된다. 문제는 합성 유화제들이 체내에서 고약한 짓을 한다는 사실이다. 서로 다른 물질을 섞이게 하는 유화력이 강하다 보니 발암물질을 비롯한 각종 유해 성분을 체액에 잘 섞이도록 돕는다. 유화제는 대장암과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다. 아이스크림은 정제당과 정제 가공 유지가 다량 사용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고당분, 고지방 식품이 갖는 유해성의 상승 효과다. 얼마 전 햄과 소시지에 사용되는 아질산 나트륨이 발암물질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일본의 식품 첨가물 전문 컨설턴트 와타나베 유지는 가공식품 중에 가장 해로운 게 뭐냐고 묻는다면 햄과 소시지를 들겠다라고 말한다. 이유는 바로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 아질산 나트륨은 햄, 소시지는 물론이고 베이컨, 미트볼, 핫도그, 육포 등 시중의 육가공품에는 거의 빠짐없이 사용된다. 이 첨가물은 첫째,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여 보관성을 좋게 하고 둘째, 선홍색을 발산시켜 먹음직스럽게 하며 셋째, 이미를 덮어줌으로써 맛을 부드럽게 해준다. 요즘엔 어육 소시지나 명란젓, 연어알젓 등 젓갈류에까지 사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사실 아질산 나트륨을 식품에 사용한다는 것은 몰상식한 일이다. 발암 물질이기 이전에 맹독성 물질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경우 섭취량 0.18에서 2.5g의 범위에서 사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가장 독성이 강한 청산가리의 치사량이 0.15g이다. 비슷한 수준 아닌가? 이 첨가물은 인체 위에서 육류 제품에 필연적으로 들어있는 아민 성분과 결합하여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을 만든다. 니트로사민은 어떤 물질인가? 동물 실험에서 체중 1g당 니트로사민 0.3 마이크로그램 한 번의 투여로 간암이나 폐암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경우 체중 30kg인 아이의 경우 니트로사민 0.009g의 미량으로도 암 발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식육 가공품의 경우 제품 100g당 아질산 나트륨 함량을 최대 0.01g까지 허용하고 있다.
햄이나 소시지를 약 90g 먹었을 때 암 발병이 가능한 농도에 도달한다는 논리가 된다. 최근 들어 발암물질은 단 한 입자의 노출도 위험하다는 이론이 새로운 학설로 인정되는 추세다. 이 이론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질산 나트륨의 사용량 기준은 어마어마한 양이 된다. 가공육 약 1.8kg 안에 치사량에 해당하는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얼마 전 국내 모 유력 언론사가 의사, 약사, 영양학자 등 건강 전문가 100명에게 물었다. 가장 먹기 싫은 식품 1위는 탄산음료였다. 탄산음료의 간판이라 할 수 있는 콜라를 보자. 기타 과당, 당 시럽, 설탕, 이산화탄소, 카라멜 색소, 인산, 향료, 카페인. 오직 이 8가지만 들어있을 뿐이다. 하나같이 건강 전문가들의 사전에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있는 것들이다. 최근 들어 콜라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느낌이다. 비만의 주범이라는 사실, 치아나 뼈와 같은 골조직을 해친다는 사실, 아이들에게 특히 해로운 카페인 음료라는 사실 등은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다. 새로운 유해성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독일 마인츠 대학 임상연구팀은 식품에 첨가된 인산 성분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 독리 물질이라고 발표했다. 콜라 특유의 톡 쏘는 산미가 바로 인산의 작품이다. 콜라의 트레이드 마크인 검붉은 색상은 카라멜 색소가 만든다. 이 색소는 유전자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물질로 지적받고 있다. 콜라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바로 카라멜 색소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지구촌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로기 상태였다. 유감스럽게도 콜라가 그 원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대표적인 면역력 약화 식품이기 때문이다. 그 주범이 바로 카라멜 색소다. 사이다는 콜라의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아니오다. 주 원료는 역시 정제당과 향료가 아닌가? 미국의 건강 파수꾼 역할을 하는 미국 공익과학센터는 청량음료를 액체 사탕이라고 부른다. 이 단체는 그동안 청량음료의 포장 용량이 계속 커왔던 사실을 심각하게 지적한다. 청량음료가 미국 사회의 비만을 불러온 주범이며 골다공증, 충치, 심장병, 신장결석, 알레르기, 각종 정신질환의 원흉이라는 것이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연구의 권위자 벤 파인골드 박사의 주장도 맥을 같이 한다. 그는 저서에서 청량음료 생산량 증가와 청소년 비행 증가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그래프로 제시함으로써 경종을 울리고 있다. 자양강장제, 영양드링크, 피로회복제. 연간 5억 병. 경이적인 생산 물량을 자랑하며 장장 60년간 의약품 분야 부동의 1위 권자를 지킨 드링크가 있다. 그 불가사의한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라벨에 정답이 있다. 먼저 고과당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종전의 액상과당을 가리킨다. 요즘엔 기타 과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과당이 주류를 이루는 시럽당, 즉 액당이다. 과당은 설탕과 쌍벽을 이루는 정제당인데 유해성을 보면 설탕보다 더 나쁜 당이다.
고지혈증을 불러와 대사증후군을 일으키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이 된다. 체내의 요산을 늘려 통풍을 부를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백당과 효소 처리 스테비아도 눈에 들어온다. 백당은 설탕, 효소 처리 스테비아는 감미료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카페인이다. 카페인은 커피를 상징하는 물질이다. 각성 효과가 탁월하다 보니 신경계를 건드리곤 한다. 신경 독성의 폐해는 아이들에게 더욱 심각하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카페인도 대사증후군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에너지 대사 호르몬인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피로 회복제로 알고 있는 드링크 제품은 정제당과 향료로 맛을 내고 각성 물질이나 감미료 등 해로운 첨가물을 물에 녹여 만든 고가의 청량 음료라고 보면 된다. 한국의 제약회사는 음료회사다. 세계적인 제약회사 베링거 인게라임의 부회장 안드레아스 바너 박사의 말이다. 가끔 업계에 회자되는 풍문이 있다. 제약회사 직원들은 결코 자신들이 생산하는 드링크 제품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드링크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최대 제약회사는 매출의 20% 이상을 이 물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청량 음료는 아니지만 청량 음료 같은 음료가 있다. 하지만 웰빙 식품으로 알고 있는 소비자가 많다. 마시는 과일, 다름 아닌 주스다. 가장 흔한 오렌지 주스 제품의 라벨을 보면 오렌지 과즙 100이라는 표기가 있다. 이 문구만 보면 오직 오렌지로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이는 큰 오해다. 오렌지 농축 과즙, 기타 과당, 글루콘산 칼슘, 구연산, 천연 착향료, 말토덱스트린, 변성 전분, 아라비아 검, 유화제, 가공유지, 합성 착색료인 베타카로틴, 백설탕, 다 경계해야 할 물질들이다. 오렌지 농축 과즙이란 과즙을 끓여 졸인 것이다. 보통 부피가 5분의 1 이하가 되도록 졸인다. 끓이는 과정에서 과일의 여러 유익한 영양분들이 온전할 리 없다. 맛, 향기, 색깔 등 과일 고유의 특성도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농축 과즙은 업체에게 여러 이점이 있다. 우선 다루기가 편하다. 흘리거나 엎질을 우려가 적기 때문이다. 또 수입해올 때 운임이 절약될 것이다. 해상 운임은 부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점은 변질에 대한 우려가 적다는 점이다. 졸여서 과즙 농도를 높이면 그만큼 보관성이 좋아진다. 문제는 이 이점이라는 것들이 소비자 건강에 크게 역행한다는 사실이다. 농축 과즙 사용량은 얼마나 될까? 아무도 모른다.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주스와는 거리가 먼 멀건 액체가 될 것이다. 정제당, 산미료, 향료, 색소, 증점제, 유화제 따위의 해로운 첨가물들이 필요한 까닭이다.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주스는 청량 음료보다 더 나쁘다라는 미국 심장협회의 경고를 가슴 깊이 환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치킨 사랑은 유별나다. 국내 치킨집이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다. 치킨은 대표적인 비만 식품이다. 고지방,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비만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되도록 치킨을 멀리하라고 충고한다. 비만뿐인가? 고혈압 등 심뇌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을 부를 수 있다. 뜨거운 기름에서 튀길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트랜스 지방산, 과산화물, 활성산소 따위가 원인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암과의 관련성이다. 치킨은 조리 과정에서 여러 발암 물질들이 만들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아크릴 아마이드다. 물론 트랜스 지방산, 과산화물, 활성산소 따위도 직접적으로 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이다. 튀김식품을 많이 먹으면 전립선암 발병률이 35%나 높아진다는 연구가 그 방증이다. 치맥의 경우 통풍을 부를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 몸에서 요산 수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닭고기 요리는 원래 백숙이나 삼계탕이다. 치킨은 식생활의 서구화가 만든 졸작이다. 닭고기는 되도록 끓이거나 졸여서 먹어야 한다. 모든 육류 요리의 기본 상식이다. 명망 있는 미식가들은 튀김 식품을 거의 입에 대지 않는다. 대사증후군은 불과 40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질병이다. 근래 들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30세 이상 성인 3명 가운데 1명이 이 질병에 걸려 있다. 전파 양상이 대규모 감염병을 뺨칠 정도다. 대사증후군은 대표적인 현대병, 즉 생활습관병이다.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식생활이다. 잘못된 식생활의 원흉인 식품 첨가물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왜곡한다. 대사증후군 상태가 되면 거의 대부분 비만이 된다. 반대로 비만해지면 대사증후군이 올 수도 있다. 비만뿐인가?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의 출발점이 대사증후군이다. 현대인의 고질병인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국민 사망 원인 1위인 암 발병률이 현저히 높아진다. 골다공증이나 치매 같은 노인병도 대사증후군과 관계가 깊다. 요즘엔 생활습관병 유병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젊은 층일수록 정크푸드성 가공식품과 배달음식 문화에 깊이 빠져들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정신과를 찾는 사람이 연간 300만 명을 넘어섰다. 얼마 전 언론 기사의 한 구절이다. 정신질환 진료비가 연간 4조 원 가까이 된다는 기사도 있다.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정신적인 아노미의 밑바탕에도 잘못된 식생활이 자리하고 있다. 주범은 역시 정크푸드의 식품 첨가물이다. 정신질환을 대표하는 우울증을 보자. 정제당, 정제 가공유지, 화학물질 등에 의해 인슐린 저항이 되면 혈당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 기준치 이하로 뚝뚝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 이른바 저혈당 사태다. 이때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두뇌세포다. 만사의 의욕이 떨어지고 비관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이 우울증이다. 저혈당 사태가 되면 반대로 공격적인 성향을 띨 수도 있다. 우리 몸에 이른바 공격 호르몬으로 불리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다. 이 호르몬이 과잉으로 분비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저혈당일 때 그렇다. 사람에 따라 불안감이나 초조감 따위로 나타날 수 있다. 정신질환의 배후에 저혈당이 있다는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다. 그 중심 인물은 미국 분자교정의학회 회장이었던 마이클 레서 박사다. 그는 의회에서
정신분열증 환자의 67%는 저혈당증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라고 증언했다. 일본에는 심리 영양학자인 오사와 히로시 교수가 있다. 그는 많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저혈당증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식생활 개선을 통해 이들을 직접 치료해 왔다. 일본 생산성 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샐러리맨의 약 10%가량이 정신과 의사의 카운슬링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정서불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저널리스트인 이마무라 고이치는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저혈당증을 그 원인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요즘 정신질환 역시 저연령화하는 추세다.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아이들의 비상식적인 행동도 늘어나고 있다. 이유가 뭘까? 잘못된 식생활이 원인이고 그 중심에 식품 첨가물이 있다는 연구가 많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또는 발달 장애 따위도 그 연장선에 있다. 정신질환은 예전엔 흔치 않았다. 당시에는 정크푸드가 없지 않았나. 식품 첨가물도 당연히 없었다. 오늘날은 식품 첨가물 전성시대다. 인기식품, 기호식품은 대부분 정크푸드다. 저혈당증이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혈액 중의 포도당,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증상이 빈번한 질병을 말한다. 이 현상은 왜 생기는 것일까? 가장 큰 원인은 당식품, 특히 정제당 식품의 무분별한 섭취에 있다. 설탕이 함유된 식품을 먹게 되면 체내에서 당 성분이 빠른 속도로 흡수되어 혈당치를 급격히 끌어올린다. 이렇게 혈당치가 높아지면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여 정상 수준으로 낮춘다. 그러나 설탕은 단순당인 만큼 빠른 속도로 소화 흡수된다. 이는 급격한 혈당치 상승을 불러오고 당황한 인슐린은 급히 혈당치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때 너무 호들갑스럽게 혈당치를 낮추려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 정상치보다 낮은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타난다. 혈당치가 정상 수준보다 낮아지면 설탕식품을 또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이러한 소동이 계속되면 결국 인체의 혈당관리 시스템에 혼선이 빚어진다.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제때에 분비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인슐린 분비량도 불균일해지는 문제가 생겨난다. 그 결과는 혈당치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는 기현상을 연출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저혈당 증상이 나타난다. 이 사태의 종착역은 대사증후군으로 시작되는 생활습관병이다. 많은 선각자들이 지적하는 오늘날의 식생활 문제를 정교하게 다듬다 보면 곧 가공식품과 만나게 된다. 가공식품에는 하나같이 정제당, 정제 가공유지,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이것들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한 물질이다. 인체는 그와 같은 비자연 물질을 거부한다. 민주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듯 식품 시장의 주인은 소비자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식품회사는 소비자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애당초 길을 잘못 들어선 가공식품 업계는 정도의 개념을 잊은 지 이미 오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공은 식품 시장의 주인에게 넘어와 있다.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법률 용어에 자귀와 부자귀가 있습니다. 자귀는 한다는 뜻이고 부자귀는 하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부자귀보다 자귀가 중요했습니다. 뱀이나 개구리라도 먹고 살아야 했고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먹어야 했었죠.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현대는 자귀보다 부자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뭔가를 하는 것, 뭔가를 먹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지 않거나 무언가를 먹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왜냐하면 물질 문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것과 해로운 것들이 함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꼭 먹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책이나 영화, 유튜브 영상, SNS, 드라마 이런 콘텐츠의 절대적인 양이 과거와 비교할 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위장과 소화 능력과 건강은 제한되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것들, 맛있는 것들, 먹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보고 싶은 것은 다 보고, 즐기고 싶은 것을 다 즐기면 결국 우리의 삶을 먹고 보고 즐기는 것에 다 써야 하고, 그래도 다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물질 문명의 역설이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구경하고, 더 많이 즐길수록 행복도와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 황제는 먹는 면에서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맛있는 것들은 모조리 다 먹어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먹는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황제는 먹어보지 못한 사람 고기를 먹겠다고 했었죠. 자신의 어린 아들을 삶아서 황제에게 바친 요리사는 결국 나중에 황제를 배반하고 그를 굶어 죽게 만듭니다. 이 황제의 삶을 보자면 먹을 것에 대한 탐심이 극에 달하자 결국 굶어 죽었다는 것이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보고 미식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음식에서 기쁨을 누리는 경우가 점점 줄어듭니다. 원래 가장 맛있는 반찬은 시장입니다.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은 모두 맛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은 먹지 말아야 할 가공식품에 대해서 고발하는 책입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눈과 귀와 정신을 소모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의 온갖 즐거움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오프라인상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구경거리들도 안전벨트 없이는 결국 나를 해치는 독약이 됩니다. 그 안전벨트의 이름은 절제입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느라 밤잠을 설친다면 게임은 내 삶의 독약입니다.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느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그 드라마와 영화는 내 삶의 독약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은 절제 없이는 파멸을 불러옵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지요. 옛날부터 동양에서는 절제와 중용을 삶의 핵심적인 가치로 숭상했습니다. 물질 문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지금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절제하고 절제할수록, 중용을 지키고 지킬수록 음식이든 볼거리든 놀거리든 그 참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음식을 먹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고 눈과 귀로 볼거리들을 즐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뇌하고 사유하며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즐거움은
먹고 마시고 구경하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다릅니다. 공장에서 만든 음식을 피하시고 되도록 천연의 상태에 가까운 음식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물질 문명이 제시하는 자극적이고 요란한 정신의 놀거리보다는 고요하고 평온한 본연의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음 건강에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